본 프로그램에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예고 없이 등장하니 영화를 보실 분들은 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고전을 새롭게 선정해 봅니다. 이다혜의 21세기 시네픽스. 안녕하세요. 이다혜의 21세기 시네픽스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2000년 이후 영화들 중에서 새롭게 고전이 될 만한 영화들을 골라 선정한 이다혜의 21세기 시네픽스인데요. 뉴클래식이 될 만한 영화들이 뭐가 있을까? 다시 봐도 재밌고 처음 봐도 재밌고 개봉한 지 몇 년 지나도 재밌고 이런 영화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서 골라봤고요. 어떤 내용인가, 어떤 포인트가 재미있나, 또 때에 따라서는 캐스팅 이야기부터 촬영 장소, 영화와 관련된 시시콜콜한 TMI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이안 감독 연출, 수라즈 차르마, 이르판 칸 주연의 2012년작 라이프 오브 파이입니다. 얀 마텔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소설 파이 이야기를 이안 감독이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요. 사실 영화로 만들기 전에는 농담으로 야, 이거 소설은 진짜 재미있는데 영화로 만들 수가 없어서 아깝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인도계 소년 한 명하고 호랑이 한 마리인 거죠. 그리고 영화에 내내 그 둘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역 캐스팅이 다양하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 이야기의 주요 무대가 되는 곳은 망망대해라는 거죠. 그럼 바다 위에 소년 한 명과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 상황을 소설 통해서 상상하는 것은 재미있지만 과연 이게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들 만큼 재미있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런 걱정은 다 쓸데없는 것이었네요. 영화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2013년 오스카상 4개 부문 수상을 했습니다. 감독상의 이안, 촬영상의 클라우디오 미란다, 오리지널 스코어 음악상의 마이클 데너, 그다음에 또 시각효과상까지 받았는데요. 원작 소설은 2002년도에 부커상을 받았습니다.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다음에 3년 동안 이 상위를 유지했을 만큼 인기가 많았던 책이고요. 기존의 부커상 수상작들이 사실 평단의 평가는 좋지만 이렇게 독자들이 많이 읽는 책들이 흔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파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평단의 평가만큼이나 독자들의 사랑도 널리 받은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10대 소년이 사나운 호랑이와 함께 227일 동안 태평양을 표류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고요. 뭐 예를 들면 보통은 뭐 A가 있는데 B가 나타나고 뭐 B가 뭐 과거를 회상했더니 뭐 C가 어떻게 했고 뭐 C가 사실은 D였고 이런 식의 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많은 등장인물과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서사 구조 이런 것들이 여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있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반전도 있어요. 그럼 이 영화가 반전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를 계속 오가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 영화도 분명히 과거와 현재를 오가곤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이야기의 큰 줄거리가 액자 구성이라는 거예요. 일단 어떤 한 명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는 약간 슬럼프에 빠져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아는 사람이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 한번 얘기를 듣고 책으로 써보면 어떻겠니? 라는 식의 제안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한 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자기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바다에서 표류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되는 게 파이 이야기의 주요 줄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 이야기라는 소설을 이제 영화로 옮기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 영화가 3D 영화라는 거예요. 라이프 오브 파이를 극장에서 3D 화면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이 화면 자체가 입체적이면서도 양옆으로 위아래로 점점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나 많은 이야기가 바다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연출은 굉장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마치 보는 사람이 같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뭐였냐면 이 시기가 그 라이프 오브 파이가 극장에 걸려 있으면서 많은 상영관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아바타 같은 영화들의 워낙 그 힘이 강했고 또 그 직후에도 큰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3D 영화를 보기 위해선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다른 동네에 있는 아이맥스 3D 상영관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아마 이런 상황도 요즘에 이런 어벤져스 같은 영화들 보시는 분들께 굉장히 낯익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제가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극장에 갔을 때 일요일 새벽 6시 15분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예, 자리가 없더라고요.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는 이렇게 3D라고 하는 형식이 영화의 내용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주는 넓고 망망대해의 광활한 느낌에 더해서 그런 형식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구조, 이를테면 그때 주인공인 파이가 느끼는 것들, 또 리처드 파커랑 같이 있으면서의 약간 공포스러운 상황들을 입체적이면서도 이렇게 넓이감이 있게 잘 표현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안 감독이 타이타닉과 아바타의 규모에 준하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타이타닉의 대형 수조를 넘어서는 규모의 인공 수조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다로 보이지만 이게 다 실제 바다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고 세트 촬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세트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위험한 것 같은 느낌 혹은 진짜 넓은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가 워낙 이런 기술적 성취로 이름이 높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화가 끝난 다음에 시각 효과를 담당했던 할리우드의 유명한 시각 효과 회사가 있습니다. 리듬 앤드 휴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해요.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먼저 상을 받았는데 거기서 시각효과상을 수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만큼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영화들도 많지만 또한 이제 그런 곳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위험도도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특히나 이렇게 대규모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작업을 시작하면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이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한 에피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벵갈 호랑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 같은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 이 호랑이가 처음에 잡혔을 때는 굉장히 목이 말라 해서 얘가 물을 찾으니까 목마른 애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thirsty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이란 뜻인 거죠. 그리고 그 호랑이를 잡은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서류에 같이 적는데 그 이름이 리처드 파커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리처드 파커라고 하는 이름이 호랑이의 이름인 줄 알고 그렇게 등록을 해버립니다. 리처드 파커라고 하면 사실은 동물 이름보다는 사람 이름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것도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들 중에 하나인데요. 리처드 파커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실제 이야기와 대중문화 속에서 해양 조난 사고에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이 가장 유명한 건 뭐냐면 에드거 앨런 포가 소설을 썼습니다. 아서 고든 핌의 모험이라는 책이고요. 이 작품은 한국에도 지금 출간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바다에 표류한 사람들이 잡아먹은 선원의 이름이 리처드 파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대중문화 속에서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은 이런 해양 조난 사고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이름으로 각인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실제 해양 조난 사고들 중에도 리처드 파커라는 사람이 연루된 사건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에서 호랑이가 같이 조난당했고 그 이름이 리처드 파커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라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한국 관객들로서는 뭐 아서 고든 핌의 모험을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으며 그런 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특이한 이름이네. 사람 이름 같은 이름을 가진 호랑이가 있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그러면 그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의 벵갈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는가? 영화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호랑이는 일종의 고양이랑 같은 과 아닌가? 그러면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227일 동안 같이 표류를 했으면 마지막에 말은 못해도 와서 이렇게 주인공을 한번 핥아준다든지 아니면 주인공 다리를 한번 이렇게 꼬리로 감싸고 지나간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가 주는 굉장히 독특한 감흥 중에 하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호랑이가 마지막 순간에 겨우겨우 살아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것에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 호랑이가 마지막에 어떤 작별 인사를 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리얼한 느낌 같은 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처럼 모든 것들이 인과관계가 있고 한 번 맺은 인연은 언젠가 다시 만나고 또 그것이 동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의사소통 같은 것들이 이어지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과감하게 뒤집어 버리는 영화가 이 라이프 오브 파이입니다. 파이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 구조,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실제로 신기한 경험을 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액자 구성을 잘 이용해서 마지막에 반전을 꾀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공들여서 다 들려준 다음에 마지막 10분 동안 이야기를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실이라고 알고 계셨던 이야기는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확 바꿔버리는데 그것은 뭐냐면 배를 만든 회사에서 보험회사 직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일한 생존자인 이 소년을 찾아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당신 살았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배가 난파되었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들은 내용이 영화의 2시간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지금 호랑이 한 마리랑 둘이 살아남았다고요? 그걸 믿으라는 말입니까? 예, 같은 분위기로 '야 어떻게 이런 말을 지어낼 수 있지?' 같이 생각하는 찰나에 그러면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벵갈 호랑이가 등장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람들만이 등장하는 이야기고 다리가 부러진 선원과 파이의 어머니, 프랑스인 요리사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훨씬 더 잔인하고 앞에서 영화로 본 이야기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겪은 굉장히 끔찍한 상황 때문에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를 상상한 것일까? 아니면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진짜고 그 이야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인간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낸 것일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그 부분은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아요. 그리고 파이는 묻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도 이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지막 엔딩에서 '어떤 이야기가 더 진짜 같은가?' 혹은 '어떤 이야기가 더 좋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야말로 이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이야기가 필요했던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왜 영화가 필요할까? 왜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 만들어낸 이야기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현실적인 교훈을 얻고 혹은 현실을 바꾸고자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더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자기를 모험하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이야기 혹은 삶의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이 아이패드 TV를 통해서 영화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D 화면과 아이맥스 화면의 기가 막힌 조화 같은 것들을 느끼시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다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바다가 얼마나 무섭고 아름답고 또한 내가 영영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바다의 어떤 모습을 파이가 경험했구나라는 것들을 영화의 화면이 정말 아름답고도 오싹하게 그려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이런 스마트폰 화면으로 영화를 보신다고 해도 충분히 재미있게 또 마지막에는 반전 아닌 반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진짜일까? 나는 어떤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영화입니다. 네, 오늘은 라이프 오브 파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는 이다혜입니다.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어떤 대사가 있냐면 바나나는 물에 뜨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바나나는 물에 뜨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나나를 물에 띄우는 이야기가 실제로 실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니 수박 같은 거 물에 뜨지 않나? 바나나 진짜 물에 안 뜨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바나나는 물에 뜨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제 실험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틀린 것으로